받으셨죠? 받으셨다들? 일단은 이번에 수능 자체가 등급컷은 보셨어요? 한번? 그것도 안 봤어? 1컷이 87이었어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거 되게 어렵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얘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평권에서 감안해가지고 그나마 좀 쉽게 냈었는데 점수대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4컷이 61이면 많이 다한 거죠. 4컷 61이에요. 많이 다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화작 자체도 막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무난무난해가지고 뭐 헷갈릴 만한 서지도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잠깐 보시면요. 문법 부분에서는 아마 11번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1번 부분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번에 원래 이제 국룰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매 회차의 문법 문제는 항상 의문이 들어갔었어요. 아세요? 의문이 항상 하나씩 들어갔었어.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는 의문만 나온 건 없어. 이번에. 그 관련된 얘가 13번 문제거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의탈락과 관련해서 나온 개념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그런 부분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의문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그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의문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매를 하신다면은 의문만 신경 써서 될 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부분도 의외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얘는 요거겠거니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번이었어요. 1번 보시면은 비가 온다는 제보를 했다라고 되어 가지고 요거 자체가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어떻게 인용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인용 처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뭐라고 혹은 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내용만 봤으니까 이거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니까 또 인용하겠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많이 유도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진짜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세종어대 훈민정음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15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상한 거. 그때 당시 이중 모음이 어떻게 실현됐었는지 현재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다 단모음 체계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세국어 때 중세시대 때는 이중모음으로 실행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크게 막 다루지는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빈 엿을 넣겠죠. 물론 엄매를 하신다라면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요거는 좀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혹시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 비문학 문제 중에 이제 가나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예비평가 때도 그래. 예비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내년부터도 그렇고 6월부터 계속 가지문과 나지문 형식의 비문학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능에 진짜 막 생물이나 기술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좆된 거였는데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철학이랑 사회가 융합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학파라는 실용주의 사상과 관련된 그런 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이제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중국의 경제 상황,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야, 주제 자체가. 네. 풀만은 하셨을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드리고 다시 갈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답으로 나눠져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소설 한대 소설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수특 연계입니다. 수특 연계 문제예요. 네. 현대 소설분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백남 전쟁, 월남 전쟁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되게 전쟁에 대한 비극 뭐 그런 것들을 형상화했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수특을 좀 보셨다라면은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특히 이번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수특 연계율이 70%라고 얘기를 했어요. 70%. 근데 실제로 연계 많이 됐어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안 된다고 뭐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것도 이제 내년 입시 요강에 나봐야 알지만 일단 수능 특강 연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근을 좀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수능 특강을 최대한 훑어보고 다 전체적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작품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나마 제가 봤었을 때 비문학 지문 중에서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경제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채권. 경제 질문 얘기하면 했었잖아. 아니? 채권을 사고 뭐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에 다들 받으셨죠? 받으셨죠 다들? 일단은 이번에 수능 자체가 등급컷은 보셨어요 한번? 그것도 안 봤어? 1컷이 87이었어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거 되게 어렵게 나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 얘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죠?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이제 사실 평가원에서 감안해가지고 그나마 좀 쉽게 냈었는데도 점수대가 좀 많이 안 나왔어요. 4컷이 61이면 말이 다 한 거죠. 4컷 61이에요. 많이 다 했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화작 자체도 막 엄청나게 긴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고 되게 무난해가지고 뭐 헷갈릴 만한 서지도 크게 없었어요. 크게 없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지금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문법 부분 잠깐 보시면요. 문법 부분에서는 아마 11번 부분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1번 부분도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번에 원래 이제 국룰이 있었어요. 모의고사 매 회차의 문법 문제는 항상 의문이 들어갔었어요. 아세요? 의문이 항상 하나씩 들어갔었어. 근데 유일하게 이번에는 의문만 나온 건 없어. 이번에. 그 관련된 얘가 13번 문제거든요.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의탈락과 관련해서 나온 개념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라는 그런 부분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의문만 안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지. 그치?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의문이 무조건 나오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엄매를 하신다면은 의문만 신경 써서 될 건 아니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 부분도 의외로 이제 선택에 대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얘는 요거겠거니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1번이었어요. 1번 보시면은 비가 온다는 제보를 했다라고 돼가지고 요거 자체가 내용상으로 보면 되게 어디서 인용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인용 처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혹은 고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거 내용만 봤으니까 이거 기상청에서 얘기한 거니까 이거 인용하겠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좀 많이 유도했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어요. 1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진짜 6평이나 9평 같은 경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뭐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15번 같은 경우는 아예 이상한 거. 그때 당시 이중 모음이 어떻게 실현됐었는지, 현재 여기 있는 애나 애 같은 경우는 다 단모음 체계표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중세국어 때, 중세시대 때는 이중모음으로 실현이 됐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크게 막 다루지는 않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빈 엿을 먹였죠. 물론 엄매를 하신다라면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요거는 좀 많이 긴장을 했었어요. 혹시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어요? 그 비문학 문제 중에 이제 가나 형식으로 나온다는 거 많이 들으셨어요? 아마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을 거야. 예비평가 때도 그래. 예비평가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도 내년부터도 그렇고 6월부터 계속 가지문과 나지문 형식의 비문학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수능에 진짜 막 생물이나 기술 막 이렇게 나왔으면 좆된 거였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도 이번에는 철학이랑 사회가 융합된 지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북학파라는 실용주의 사상과 관련된 그런 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 부분은 이제 그때 그 시대 당시에 중국의 경제 상황, 전체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었어요. 주제 자체가. 풀만은 하셨을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훑어드리고 다시 갈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다만 여기서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두 가지의 답으로 나눠져 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 현대소설이 하나 나왔죠. 요거는 수특 연계입니다. 수특 연계 문제예요. 네. 현대소설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사막을 건너는 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주인공이 베트남 전쟁, 월남 전쟁을 갔다 온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등장하는 할아버지가 되는데 그 할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되게 전쟁에 대한 비극 그런 것들을 형상화했던 소설이었기 때문에 수특을 좀 보셨다라면은 푸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특히 이번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수특 연계율이 70%라고 얘기를 했어요. 70%. 근데 실제로 연계 많이 됐어요. 여기서도 그랬고요.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것도 이제 내년 입시 요강이 나봐야 알지만 일단 수능 특강 연계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근을 좀 해주셔야겠죠. 최대한 수능 특강을 최대한 훑어보고 다 전체적으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작품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나마 제가 봤었을 때 비문학 지문 중에서 요게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그 경제 질문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세요? 채권. 경제 질문 얘기하면 했었잖아. 아니? 채권으로 사고 뭐 하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채권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어떤 예약이라는 거. 채권과 관련된 그 단어 중에 뭐 급부라는 단어도 생기고 그다음에 예약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약이 아니라 실제 법에서 적용되는 예약들,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렇게 독해가 잘 안 되면은 풀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29번 문제 보시면은 이게 법과 관련해서 실제 사례, 예약을 내가 취소당했어. 그럼 어떻게 돼?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냐, 누구의 책임이 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제관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으로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웠다라는 거죠. 물론 경제 개념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법에 좀 가까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처음에 채권으로 시작하니까 이거 싶어 경제인가 했다가 갑자기 법으로 바뀌어. 이러면 이제 멘탈이 좀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31번, 33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능은요 거의 항상 6평을 기준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6평에는 어떤 소설이 나왔었냐면은 전원치전. 근데 전원치전이 영소설 자체로 나온 게 아니라 영화로 각색된 거 아시죠? 강동원 나왔던 거 그걸로 나왔어요. 강동원 나왔던 그 영화 대본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수능 때도 이제 영웅 소설이 나오겠다 했더니 바로 최고원전 나와버렸어요. 영웅 소설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보셔야 돼요. 이번 수능은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34에서 37번 요거는 뭐 3D 애니메이션 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모델링과 렌더링을 설명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좀 되게 그래도 좀 무난했었어요. 무난했었는데 아마 이제 일단 기술 자체 지문에 이제 울렁증이 심한 사람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 선입견 없이 그냥 들이대셨다면은 무난하게 푸실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편집을 해봤다라고 했었으면 정말 쉬웠을 수도 있는 문제였고요. 물론 편집을 해보시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38번에서 42번 보시면요, 여러분이 봐도 아주 익숙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죠? 3인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조도 그리움과 관련된 시조예요. 자, 이것도 6평이랑 대조를 해보면요. 6평에는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혹시? 관등별공 나왔어. 정철 6평에 나왔는데 설마 수능 때 나왔어요. 얘 모의고사에서 자주 접하는 작품이고, 그리고 얘는 수특에 이미 나왔던 작품이에요. 수특에 나왔던 작품인데, 자, 3인곡은요, 수능 기출만 봤을 때 94년도에 나왔던 거예요. 오랜만에 컴백한 거죠. 그죠? 정철과 관련해서 이렇게 엮었다라는 거. 그리고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려웠진 않았어. 다 그림과 관련된 얘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웠던 건 아닌데, 다만 선지들이 좀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요즘 문학을 자꾸 그래요. 문학 작품이 어려운 건 아닌데 선지들로 여러분들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41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40번이나 41번 같은 문제들은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만들 만한 선지들을 한 2개 이상씩 많이 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43번, 45번 여기 현대시 얘는 수특에 연계된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요. 여기서 지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용학이에요. 우리 이용학 많이 접해봤었죠. 수특 라이트 할 때도 그렇고 실제 수능 특강에서도 이용학의 작품이 있었어요. 이용학 노란빛꽃 있잖아요. 그게 나왔었는데 계속 여기서 요즘 이번에 강조됐던 부분은 이용학이 어떤
나왔어요. 실제로 고평에서는 이거 나왔어요. 백석 나왔어요. 백석도 월북 작가예요. 그리고 김소월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로 계속 암시를 주다가 결국 이걸로 내버린 거야. 월북 작가도. 근데 여기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한 그리움이냐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엮어서 낸 문제들이에요. 그리움.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고향이 북쪽에 있다 보니까 철길과 관련된 뭐 산맥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고향은 약간 좀 차가운 이미지보다는 좀 따뜻한 이미지였었는데 요 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런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이제 요 작품이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연계되었다 하는 거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 수능을 바로 보자마자 그냥 바로 제 10시, 한 11시인가 11시 반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바로 풀어봤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푸는 시점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비고사 관련 교재를 전 이미 제작을 했어요. 그날 바로 3, 6, 9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7월, 10월 같은 경기학평까지도 다 조사를 해서 연계되는 작품들을 제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제가 이 작품을 넣어놨는지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음 수업 때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일단은 지금 아직 수능 특강 다 내년께 나오려면 한 1월 말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시간까지 한 6주 정도 남아가지고 제가 교재를 한 작품에 한 24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주 정도의 과정이죠. 네, 그때 동안 이번 연도 수특과 관련해서 연계된 작품은 어떤 게 있었던지 아니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특 나오면 이제 수특 위주로 빠르게 붙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현재 전체적인 리뷰는 이러했고요. 생각보다 등급컷이 낮았다. 근데 등급컷이 낮은 게 어려워서 낮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백신이 아직 확실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그러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타이트하게 평소에 하신 것보다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주시기 좀 바랄게요. 네. 아무래도 학교라는 그런 공간 자체를 안 가니까 좀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풀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번 연도 수능 치른 이제 고3이랑 이제 수업을 같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풀고 났을 때 보면은 막 2등급이나 막 1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너무 안주하는 경향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다들 안 할 거니까. 다들 안 할 거니까 나도 안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높겠지. 근데 결국 그거 자체가 독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그런 선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혹시 여기서 엄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엄매 하실 거다. 엄매 하는 분, 두 분. 두 분. 혹시 문법 아예 모르시는 분 있어요? 문법 아예 그러면은 지금 엄매 준비는 하셨어요? 문법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 문법 문제 한두 개 정도만 빠르게 가고 그 다음에 작품 위주로 얘기할게요. 자, 우리 11번 잠깐 볼게요. 11번. 거기 보시면은 한 4가지 정도의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거기 기업과 니은을 모두 충족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기억 같은 경우는 자,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죠?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품사 중에서 관형사 관련해서 했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의미상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로 나와 있대요. 그러면은 요게 기억이고 니은은 대부분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의 관계로 나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뭐를 혹은 을 뭐뭐 했다, 뭐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족밥이네 이러고 해서 풀면은 바로 틀려버려. 왜냐? 자, 요거까지는 괜찮아. 새를 봤다. 목적어랑 서술어 봤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새라는 관형사가 해를 꾸며주네. 요거는 선택 바로 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 두말 없이 두말 을을 넣을 수 있어? 두말이 없는 거죠. 두말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럼 애초에 얘는 요거에 부합이 안 되죠. 얘를 빼주셔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자, 숨은 그림 찾기랑 한몫하자. 지금 요게 조금 킬링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막 숨은 그림을 찾는 거지. 그럼 니은은 확정적이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 숨은 그림. 제가 일부러 지금 띄워놨어요. 왜 띄워놨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단편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숨은 그림? 얘 명사 수식해주고 있네? 이거 관형사네? 이런 순간 좆되는 거예요. 관형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뭘까? 기능만 생각하면 관형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얘는 관형사가 아니라 이 수문이라는 친구는요. 관형어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관형어와 관형사는 다릅니다. 관형어는 문장에서 쓰이는 거고요. 그 관형어의 종류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요. 관형사로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용언, 어감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 플러스 관형적 조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표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관형사는 관형어가 되는데 관형어는 관형사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게 좀 더 소집합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봤을 때는 이 친구는 요 세 개 중에 이 친구란 말이야. 근데 기억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관형사라고 돼 있어. 요것 때문에 이거 명사시켜야 돼. 이거 바로 체크해버리면 그냥 바로 1번 찍어버려서 바로 틀려버리는 거야. 되게 기본적인 걸 왜 이래? 되게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면 틀리기 딱 쉬운 문제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웠어요. 한몫을 하다. 되죠? 목적어 서술가 되고 그다음에 요 두 가지로 나왔을 때 한몫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의 한은 관형사죠. 그죠? 여기서 하는 관형사. 그래서 이제 요 11번 같은 경우는 요 숨은 그림 찾기. 요게 좀 약간 킬링 포인트였어요. 그 다음에 13번도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안 하시더라도 풀 수는 있을 만한 문제였어요, 사실. 의문만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얘기했죠? 용언의 불규칙하려고 모르면 100% 틀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담궈둔다라고 돼 있잖아요. 담궈둔다. 그래서 담가. 1번이 담가였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뀌는 거였어요? 어떻게 바꾼지 아세요? 얘의 원형이 담그 플러스 아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삭제되는 거야? 의가 없어지는 거야. 의탈락에 해당하는 거예요. 의문변동. 그 다음에 걸러서 같은 요거 중에 요런 것들은 이제 각각의 예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예쁘어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의가 부분에 의가 탈락돼가지고 예쁘어도로 바뀌는 거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걸러서도 있어요. 걸러서. 자, 걸러서의 원형이 뭐예요? 거르다예요. 거르다.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규칙에 해당하는 어감교 규칙. 르 부분이 빠지고 릴로 바뀌는. 예를 들어 뭐 있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굴러, 흘러, 부르다, 흐르다 해당하는 거. 이걸 의탈락으로 인식하시면 바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푸르어가 푸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정확히 바뀌는 부분만 보시면은 여기서는 뭐만 바뀌는 거야? 어 부분이 러로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그럼 어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미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틀린 거죠. 근데 만약에 의탈락으로 인식했다? 그럼 바로 나가. 나머지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혹시 업무 하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그때 따로 받을게요. 네. 넘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기문학 16에서 20일 여기 지워도 됩니까? 자, 요것들은 제가 지문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문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플러스 좀 어려울 만한 부분들은 제가 문제를 찍어드릴 거예요. 요걸 할 테니까 요거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6번부터 문법 부분은 업무 하시는 분만 일단 하시고 허작은 다 풀어오시고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제가 문제 집어드리는 부분 예외하고는 다 풀어오세요. 오케이? 근데 약간 요게 철학 같은 게 나오면은 의외로 이과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주제에 약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항상 주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국어로 접근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걸맞는 배경지식은 제가 주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배경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국어적인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말하지만 쫄지 마세요. 제발. 쫄지 마세요. 그래서 가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자, 18세기의 북학파들은 이라고 나왔어요. 북학파. 혹시 북학파는 내가 못 들어봤다 해도 북학론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실용사상과 관련해서 뭐 정약용, 박지원 뭐 이런 거 등등등 뭐 존나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실용사상.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청에 대해서 대항하자는 부분이 있고 뭐 청나라 배워야지. 아마 그래서 북벌론과 북학론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기억이 나시는 경우는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배경 지식에 관한 부분이니까 계속 참고하시고 계속 생각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천천히 늘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면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말하는 어떤 핵심은 뭐야?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청을 배우자.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북학론이나 북학파 같은 거니까 굳이 그것까지 읽으실 필요는 없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중요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자 거기 부분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자 벌써 뭐가 나왔어? 떡밥이 나왔어. 뭐야? 개인적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영역이 다르대. 그럼 분명히 그 다음에 나올 내용들은 그 나눠진 영역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포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라면서 이들에 대한 동아시아에서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중화관념. 요것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또 뭐가 나왔어? 중화관념이라고. 중화다. 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문화 척도래요. 문화의 척도. 중화관념은
뭐보다 우리가 중화 사상을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뭐가 되게 어디가 되게 막강했어요. 청나라가 정말 막강했잖아요. 명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나라 문화가 최고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화관념입니다. 중화문화. 이걸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관념이, 그러니까 이 관념을 받아들이는 학자들마다 다르다는 얘기지. 여기서도 그지? 청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각각 다르게 반영된 것이다. 그 다음에 1778년 함께 연행길에 올라가 동일한 일정을 소화했던 박제가와 이동무의 언행록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확인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게 나오겠죠. 박제가 부분과 그 다음에 이동무 부분이 나오겠네요. 일단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구조화를 시키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이렇게 나눠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 자, 요게 이제 뭐야? 대놓고 A라고 해놨어. 그럼 여기에 대한 문제 100% 나오겠다라 생각하고 좀 더 여기 집중하셔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라는 목적 의식이 강했던 박제가가 인식한 청의 현실은, 자, 얘는 뭐가 중요했냐? 얘는 북학이 중요하죠. 말 그대로 배우는 것 자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단순한 현실이 아니라 조선이 지향할 가치 기준이다. 자, 이거 지향과 지향의 차이도 아세요? 지향은 긍정적인 거죠. 같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지향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의 차이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청의 현실, 똑같이 둘 다 청의 현실을 바라봤잖아, 그지? 청의 현실을 바라봤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돼 있어? 조선이 지향을 해야 되는 가치 기준이네, 그죠? 조선이 지향해야 할 가치. 그 다음에 그가 쓴 북학이에 묘사된 청의 현실은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었으며 그런 청의 현실은 그에게 중화가 손상 없이 보존된 것이자 조선의 발전 방향이기도 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요 얘기를 했었어요. 중화가 보존이 됐대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누구의 문화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야? 보존됐대요. 중화사상은 청나라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남아있어 아직? 명나라에 있는 부분들이 보존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고 요거 자체가 발전 방향으로 했으니까 요거랑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되니? 그 다음에 중화관념의 절대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당시 조선은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중화와 합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북학문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 얘는 조선 자체의 가치보다는 청의 가치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조선 문화를 합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합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가치를 이렇게 생각했다. 청이 좀 더 좋은 문물이다. 그래서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당시 주류의 견해에 대해 주류의 견해 이건 뭐겠어? 이거는 이제 북벌론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는 의리 문제는 청이 천하를 차지한 지 100여 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소멸된 것으로 여기고 청문물제도의 수용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논하며 북학론의 당위성을 설파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봐봐. 이거를 합치하게 되면은 뭐를 얻게 된다는 거야? 북학론이니까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는 거겠죠. 왜? 얘는 애초에 청의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아마 사자성어가 이용후생일 거예요. 이용후생. 자, 그래서 대체로 이익 추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했던 주자학자들과 달리 자 요거는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지금 뭐 가지고 얘기한 북한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에 대해 되게 반대했다니까 얘랑 반대되는 애들은 적어도 주자학파 같구나. 그럼 얘는 우리가 계속 반대되는 부분이 뭐 있었어요? 청의 가치가 더 좋다라는 얘기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었어?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사람들이었겠죠.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 이 주자학파들이 여태 했던 얘가 말했던 거에 반대로 말했던 것들이 다 주자학파라는 거지. 그럼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주자학파의 주장들이 나오면서 요거에 관련해서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 추구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으로 긍정하고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실용적인 입장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양반도 이익을 추구하자는 얘기가 되게 이 조선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왜? 양반들은 맨날 뭐야? 에헤하면서 맨날 제사나 지내고 뭐 그런 것들만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럼 양반들도 이익을 추구하라고 해서 이제 뭐 장사도 해보고 뭐 공장도 만들어 뭐뭐 하면 다 해봐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깔려있는 조선에 깔려있는 산업이 뭐예요? 인식하고 있는 산업. 요거였단 말이야. 선비, 사, 농사, 공업, 상업, 장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사꾼의 약잡아 이러는 말이 장사치라고도 하잖아요. 그죠? 장사치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익을 추구하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얘네 말고 얘네도 좀 해보자.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발이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요거 관련해서도 연결이 돼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뭐야? 박제가에 대한 설명이죠. 박제가 북한파 중에서도 박제가는 주로 어떤 걸 위주로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했다? 요 청의 가치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 이덕무가 나올 차례죠. 이덕무 보시면은 이면기를 저술하면서 청의 현실을 객관적 태도로 기록하려자 벌써 차이가 하나 발생했네요. 자,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죠? 박제가는 뭐라고 했는지? 거기 나와 있잖아. 그 A 부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특정 관점에 따라 선택 및 추상화된 것이래. 근데 얘는 뭐래?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했대잖아. 그치? 그럼 벌써 태도 비교가 하나 나왔네. 그죠? 얘는 특정 관점이 됐으니까 당연히 주관적이에요. 여기에 비해 얘는 객관적이에요. 되니? 그 다음에 잘 정비된 마을의 모습을 기술하며 그는 황제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인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성문물의 효용을 도외시하지 않고 박제가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삶을 중시하는 이용후생에 관심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박제가라는 사람과 이덕무의 공통점은 이제 뭐야? 뭐를 추구했다라는 거? 청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보자. 이용후생이라는 사상은 이제 공통적인 태도가 되는 거죠. 왜? 얘가 자체가 북한파를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평등견이라 불렀던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자, 얘가 하는 말 중에 평등견이라는 게 있어요. 평등견.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기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준 거 보니까. 그죠? 그는 당시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찬반의 이분법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 명예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뭐야? 청나라를 이용해야 된다. 청나라가 제일 좋다. 그럼 사실 이분법 중에 하나가 이 친구의 견해겠죠.
조선이 최고, 얘는 청이 최고. 근데 얘는 이걸 벗어났다는 얘기야.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 거겠지.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벗어나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겠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여기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돼. 조선 가치와 청의 가치를 어떻게 본 거라고? 동등하게.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이해니? 자,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그는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자, 배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로 완벽히 안 맞거나 섞이지 않는 걸 배타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좋은 부분은 조선에서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조선에서 좋은 부분은 그냥 조선 꼴로 그냥 가면 되고,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이다. 자, 거기 부분 미술해 주시고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조선의 가치도 뭐야? 중시를 하면서, 얘를 중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청의 가치의 장점을 수용하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지만 그는 중국인들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감정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의를 중시했대. 명에 대한 의의. 명에 대한 의의를 중시했다. 애초에 말이 모순적이죠. 분명 북학파라고 했어. 그죠? 북학파라고 해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명에 대한 의의를 중시했었어. 왜? 얘는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순적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제시한 인식주의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되게 짧은 질문이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두 가지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이 질문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몇 분만 해야 되냐? 5분만 해야 돼. 최소 5분만 해. 문제 푸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만. 나는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나를 좀. 네, 참고로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접근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가를 먼저 독해를 하시고 가와 관련된 문제를 푼 다음에 나를 봐가지고 나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한 번에 통합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요 두 가지를 정확히 독해한 다음에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수능이 정말 얼마 안 남은 고3이라면 사실 첫 번째 방법을 추천드리겠는데 우리는 아직 좀 시간이 있고 좀 더 그런 실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 번에 다 하고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 부분 보시면요. 이제 18세기 후반에 중국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시중아. 자, 18세기 후반에 중국은 명대 이래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8세기 후반에 중국이 어느 나라야? 청나라인데요. 청나라인데 명 이후로 명대가 제일 좋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또 처음으로 경제적으로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네 주체는 청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향촌의 전기시장부터 인구 100만의 대도시 시장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시장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국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장거리 교육의 상품의 사치품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적 물건으로까지 확대되었다라고 되면서 그러면은 지금 나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18세기 중국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중국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완성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가 나왔어? 시장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교역을 뭐라니 사치품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걸로 확대되어야 되잖아. 그죠? 무역 확대라고 보셔야 돼요. 무역 확대. 여기서는 사치품에서 일상적인 물건. 그 다음에 상인 조직의 발전과 신용기관의 확대는 교역의 질과 양이 급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했어요. 상인 조직. 신용기관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렇겠죠? 좀 이제 거래의 규모가 상인 조직에 있다 보면 좀 더 규모가 커지다 보니 더 경제도 더 잘 돌아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외무역의 발전과 뒤에 넘겨주시고 대외무역의 발전과 은의 유입은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친 외부적 요인이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부분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의 유입. 자, 은의 유입이 왜 중요한 겁니까? 은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거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억할 때 혹시 물물 교환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뭐 노동력을 제공해서 뭘 바꾸나 쌀로 주식 뭐 쌀이나 뭐 그런 곡물로 바뀌었다가 화폐가 그죠? 운이 들어가면서 뭐가 본격화가 될 거야? 화폐 경제가 본격화된 거야. 그래서 은의 유입 그리고 이를 통해 가능해진 은을 매개로 한 과세는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였다. 과세가 뭐예요? 세금이야. 세금 부과한 거야. 세금. 쌤도 이제 내일 조만간 세금을 내야 돼요. 뭐냐면은 로또 당첨됐어요. 세금을 내야 돼. 세금을 내려면 이제 뭐 재세금 감기나 뭐 그런 것들을 내야 되긴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자, 아무튼 그 밑에 은과 상품의 세계적 순환으로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야? 그 무역이 국내 무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무역으로 더 확장이 됐다는 거지. 그지? 해외 무역으로 확장됐다는 거. 자, 근데 거기까지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 뒤에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요 세 가지는 무슨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근데 이제 그 뒤에부터 부정적인 측면일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나 청의 번영은 지속되지 않았고 19세기에 접어들 무렵부터는 심각한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의 시대를 겪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 외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 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여러 문제는 새로운 작물 재배, 개간, 이주, 농경 진약하는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았다. 인구 증가로 이주 및 도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거나 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다? 급격한 인구의 증가. 왜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지금 중국의 경제적으로 봤을 때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났어. 그럼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뭘 낳는 거야? 애를 낳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야. 그럼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먹을 사람들이 많으니까 작물도 재배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리고 플러스 도시화가 있었죠. 도시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파괴됐냐고 했냐면은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공동체 약화. 그죠?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원래 시골에 있던 사람은 다 도시로 이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게 단절된 사람들이 상호 부조 관계를 맺는 결사 조직이 성행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이지만 결사 조직을 만들었대. 근데 이게 뭔 짓을 했냐고. 이런 결사 조직은 불법적인 활동으로 연결되곤 했거는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는 반란의 조직적 기반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결사 조직은 그냥 이 급격한 인구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요거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얘기야. 반란 플러스 불법 행위. 자, 불법 행위라는 게 뭐야? 지금까지 은혜 화폐가 생기면서 세금을 물었잖아. 불법 행위는 세금을 이제까지 냈다. 그럼 이걸로 인해서 계속 경제적인 부분이 약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반란을 통해서도 혼란한 사회상이 되다 보니 당연히 거래도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인맥에 기초한 관료사회의 부정부패가 심화된 것 역시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았다. 그럼 또 뭐가 있었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었어? 인맥 중심이죠. 인맥 중심 관료제. 얘는 당연히 뭐랑 연결이 된다? 부정부패랑 연결이 되었다. 네. 자, 교육받은 지식인이 늘어났지만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관료 조직의 규모 왜 그런 거야? 지식인의 규모가 왜 늘어나? 급격한 인구가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도 조금씩 더 많아졌겠죠. 그죠? 근데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관료 조직의 규모는 정체되어 있었고 경쟁의 심화가 정정 불법적인 행위로 연결되었다. 그렇죠. 이제 과거 시험 볼 때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의 10만 대 1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데, 우리 조선도 그렇고. 근데 청나라로 비교하면 어떻게든 1등 하려면 가끔 그런 사람 중에 기출문제를 이제 뽑아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런 것도 있겠죠?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청의 화려한 번영의 그늘에는 심각한 위기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야? 외부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안 했으니까 우리 내부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여기 이분법적으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그냥 부정적 측면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통치자들도 번영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조정에는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백성들을 차단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확대로 인해 이런 경향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8세기 후반의 청조정은 서양에 대한 무역 개방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나 그때까지는 위기가 본격화되지는 않았고 소수의 지식인들이 사회 변화의 부정적 측면을 염려하거나 개혁 방안을 모색하였다라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서는 큰 내용들은 없었지만 외부에 대한 간단한 정보들은 정도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요 간단하게 뭘 보시면 돼요? 뭐에 대한 배척? 서양에 대한 배척이겠죠. 서양에 대한 배척.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18번 문제 잠깐 볼게요. 18번 문제. 자, 평등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이루어내니까 그 평등견을 그럼 어떻게 인식을 하는 게 먼저야? 조선과 청을 모두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현실적인 가치도 고려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봅시다. 1번.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해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이다. 자, 이런 선진을 잘 나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다음에 청해제도를 개선한다. 뭐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조선의 풍토는 맞죠? 청해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없잖아. 여기가 틀렸죠. 그 다음에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해 방식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 자, 요거는 평등견이 아니라 어떤 거야? 박제가의 의견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시라는 거야, 저는. 나 3번. 자,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고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인식 태도이다. 저 요거 맞습니까? 자, 요거에서 이제 낚이시는 분들도 있어.
우리가 뭐 하자고 했어? 조선과 척은 동등한 가치로 보고 현실적인 차이를 인정하자. 근데 여기서 어떤 워딩 때문에 틀린 거야? 풍토로 인한 차이를 해소하려는 거지. 해소가 틀렸지. 여기서 첫 번째로 낚이는 게 이게 있을 겁니다. 덜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해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조선의 풍토에 맞게 하자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4번.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들과 얘는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평등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동무에 관한 뒤에 어떤 모순적인 인식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맞네요. 그죠? 지향 아니고 지양이죠.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인식 태도이다. 사실 이게 정답인데 지문에서 나오는 그 대놓고 내용이 그대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건 어디서 할 수 있냐? 조선의 현실에 맞게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통해서 5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크 칠 수도 있으니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자, 보기는 가에 제시된 북학기의 일부이다. 자, 북학기가 어디에 나왔던 거야? 누구 거야? 박제가 거예요. 박제가. A와 나를 참고하여. 와, 씨, 뭐 이렇게 좋은 애 많아요, 일단. 뭐야? 일단 가의 A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보셔야 되고, 보기도 봐야 돼.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다 보시고 푸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1번의 방법대로 풀면은 이런 문제에서 빠져나게 할 가능성이 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기에 대해 비판적 읽기래. 자,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시는 독서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비판적 읽기. 그래서 이걸 수행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보기의 내용이 어떤 게 나왔냐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산물을 다른 데에서 산출되는 필요한 물건과 교환하여 풍족하게 살려는 백성이 많으나 힘이 미치지 못한다. 힘이 미치지 못한 그 부분이 뭐겠어요? 화폐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사람은 가난하면 장사를 한다. 그렇더라도 정말 사람만 현명하면 원래 가진 풍요와 명망은 그대로다. 자, 이거 누구 비판하는 거야? 조선의 양반을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가난하면 장사하면 돼. 그죠? 그래서 유생이 거리낌 없이 서점을 출입하고 재상조차도 직접 융복사업 시장에 가서 골동품을 산다. 자, 우리나라는 해마다 은수만 양을 연경에 실어보내 약재와 비단을 사오는 한편, 자, 은을 수출했네요. 어디에? 중국에 수출했네. 근데 중국의 경제적 장점에 뭐가 있었어? 은의 어디서 나온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 같은 경우는 화폐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부양시켰지만 우리는 은만 존나 퍼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은으로 바꾸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저들의 은은 뭐겠어요? 화폐를 의미하는 거겠죠. 화폐, 그죠? 은이란 천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물건이지만 약은 사람에게 먹여 반나절이면 사라져버리고 비단은 시신을 감싸서 묻으면 반년 만에 썩어 없어진다. 자, 여기 부분, 요 문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화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거랑 관련해서 지금 보자는 거야. 자, 1번 보시면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의 상업에 대한 인식은 A에서 제시한 실용적인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장사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럼 2번. 보기에 제시된 조선의 산물 유통에 대한 서술은 A에서 제시한 북한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볼 수 있다. 이용무생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것도. 네, 3번. 보기에 제시된 중국인의 상용에 대한 서술은 나에 제시된 중국 국내 교역의 양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상충된다는 게 뭐야? 부딪힌다는 얘기죠. 그럼 이 내용과 보기에 나오는 상용이와 여기서 나오는 상용이는 별로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나에 제시된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요소를 참고할 때 요거 선지 맞니? 요거까지는? 그쵸? 우리가 은을 퍼주니까 여기서 화폐가 기억이 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거잖아. 그죠? 근데 은의 효용적 측면을 간과한 평가라 볼 수 있어. 자, 요 부분이 틀린 포인트예요. 자, 은의 효용적 측면? 그 얘기한 적 있어요? 그냥 은이 화폐가 됐을 뿐이야. 화폐로 가공해서 만들었을 때 효용이 있는 거지 은 자체의 효용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지. 이런 생각이 미치지 못하면 이건 틀리는 거죠. 그죠? 이거의 정답이고요. 그러니까 은의 효용적 측면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그러면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은으로 만든 화폐의 효용적 측면을 바꿔야겠다. 근데 이거는 보기에 제시된 중국의 관료에 대한 묘사는 나에 제시된 관료사의 모습을 참고할 때 지배층의 전체 면모가 드러나지 않는 진술이라 볼 수 있어. 보기에는 그 관료들에 대한 얘기가 따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이죠. 그죠? 자, 요거는 좀 이제 지문이 두 가지로 나눠지면서 좀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들여서 분석은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물론 문제 풀 때는 짧게 하셔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구조화가요. 점점점 시간이 짧아지셔야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 풀 때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이걸 다 적으면서 언제 하냐. 그치? 일단 지워도 되지? 우리가 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좀 지문 해석이 필요한 부분만 일단 먼저 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제 부분만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그 여기 22번에 보시면요.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장면이. 그래서 가 부분이 있고 나 부분이 있는데 가 부분은 이제 전쟁,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이제 백삼전이에요. 월남전을 갔다 온 이후 무력함과 어떤 장면이 나냐면 전쟁 당시에 어떤 작전을 나가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약간 사건 이런 것들을 서술한 장면이고요. 그러면 나 부분은 누가 등장하냐면은 할아버지가 물건을 찾고 있어요. 이런 장면인데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25에 참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방금 얘는 여기서 나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고 했잖아. 그럼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가 돼야 돼요? 전쟁을 참가한 사람들이 둘 다 등장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의 공통점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전쟁에 대한 비극을 체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전쟁에 대한 비극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서의 물건을 찾고 있는 거는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훈장이에요. 훈장. 잃어버리니까 무공훈장 같은 거. 6.25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얻은 무공훈장인데
이제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찾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걸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여기 1번 여기 부분은 1번이랑 2번 부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가지고 자 1번부터 보시면은 해상 장면을 삽입하고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A 부분은 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까 그 전쟁 그 급수차 탱크를 갖고 와서 물 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뭐지 이거 자체가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어떤 여자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여기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상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B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잠깐만 읽을게요. 자,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면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다음에 종종 걸음은 따르고 있고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 놓여진 다음에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만 봤을 때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시간 순서가 순행적이죠, 그렇죠? 이런 것까지 드러났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요걸 안 보시고 그냥 이것만 보시면 틀려버리는 거야. 왜냐면 여기 시점 자체가 뭐야? 그 중략 부분 밑에 보시면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술하실까? 안 될 거지. 1번에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는 부분을 못 보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맞아요? 구어체 대화하고 있어요? 잘 먼저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 게 이때 당시 상황을 한병장인가 나랑 이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어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현재형 시제를 활용한다는 건 뭐 는이나 니은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 처음에 보시면은 눈에 잡힌다 뭐 B의 두 번째 잡힌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짐을 내린다 뭐 놓여진다 뭐 이런 것들 현재 어미를 사용했죠. 그것도 사용해서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요 두 개 다 정답이죠. 그죠? 현장감을 부여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두 가지 선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문의 길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짧아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지문의 길이가 막 길어가지고 오버시팅 같은 그림 같은 문제 막 그런 거 나왔잖아. 막 그지? 그 달의 만리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안 걸릴 만한 것들이 막 있었는데 지금은 지문의 길이가 짧아요. 근데 문제가 존나 많아요. 그럼 뭐야? 이게 더 어렵다는 얘기지. 짧은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세 부분의 정보들이 들어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줄기부터 합시다. 채권에 대한 정의는 알고 계시죠, 그렇죠? 뭔가를 권리를 사는 거야. 권리를 사는 걸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은 뭘 받을 수가 있어? 특정 행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특정 행동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특정 행위를 급부라하고, 자, 이 행위 자체를 우리가 급부라고 해요. 그럼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그럼 채권을 산 사람은 급부를 받을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 행위를 해줘야 할 의무를 채무화한다. 그러면 이 급부를 제공할 의무는 뭐라고? 채무라고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채무자라고 한다면 막 빚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내고 이렇게 학원을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지금 채무자예요. 이런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거야. 그럼 수업을 제공해야 하는 이 행동 자체가 급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채권자예요. 저는 채무자. 빚쟁이 아니에요. 채무자예요. 채무자. 자, 아무튼
일반적인 지금 그 단어가 이렇다는 거 일반적인 정의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을 가진 이에게 급부를 이행하면은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는 소멸된다. 왜? 애초에 채권 자체가 그런 특정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 이거 행동을 해버리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낸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급부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내용일 수도 있다. 거기 보면 있죠. 그 외의 내용. 자,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들, 채권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급부가 어떤 것인지, 채무자는 뭘 통해서 채무를 갚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 그 두 번째부터 조금 힘듭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민법상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에 충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자, 요 경우보다 대개 계약의 효력으로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그럼 계약 자체는 뭐가 있는 거다? 효력이 있는 행위란 얘기겠죠. 계약서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계약서를 쓰는 자체의 의미가 뭐야? 내가 물건을 사든 어떤 서비스를 받든 그거에 대한 난 이건 하겠다 라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확정 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약이란 권리 발생 등에 대한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계약이 성립하면은 합의 내용대로 권리 발생 등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는 그 제공을 급부로 하는 계약을 성립시켜 확보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영수증 생각하시면 돼. 그냥 하나의 계약이잖아. 돈을 줬고 그걸 샀고 그것도 하나의 계약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재화나 서비스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어요. 방금 얘기했죠. 현재 그러니까 바로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은 그냥 그런 거 굳이 안 해도 되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미래에 대한 이제 뭐 서비스, 재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야. 이거 누릴 수 있는 권리. 이 뒤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를 위해 예약이 활용된다라고 했어요. 예약. 그러니까 이 권리를 가지는 행위 자체가 예약이라. 근데 일상에서 예약이라고 할 때와 법적인 관점에서의 예약은 구별된다. 그럼 얘는 적어도 일반적인 예약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기차 탑승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승차권을 구입하는 것을 기차 승차권을 예약했다고도 하지만 이 경우는 예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이다. 자, 요거 조금 위험한 문단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기억이 있죠. 기차 탑승을 위해 승차권을 구입하는 건 예약이 아니다라는 킬링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문제에서는요. 뭘 물어보면 예약에 관한 걸 물어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했어? 일반적인 예약보다 법적인 예약을 보자고 했잖아. 이거를 이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문제를 못 풀게 돼요. 이거 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약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법적으로 예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권리가 발생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급부 내용으로 하는 다른 계약인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저기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다른 계약인 본계약. 그러니까 예약은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약은 이 다음에 나오는 본계약.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런 거겠죠. 미래에 대한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이런 본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이런 걸 승낙할 수 있게끔 권리를 사는 거예요. 승낙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나옵니다. 예약은 예약상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자의 법적 성질에 따라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그러면서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다. 그럼 요거 예약에 관련해서 채권 발생 예약.
자, 급분 이 채권의 급부 내용은 아까 급부 뭐라고 했어? 특정 행위죠, 특정 행위. 재원화 서비스 그런 특정 행위. 그래서 급부 내용은 예약상 권리자의 본계약 성립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하는 것이다. 요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예로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그중 한 업체가 선정되었다고 회사에서 통지하면 예약이 성립된다. 봐봐, 급식을 받는 회사가 통지를 해줘. 너 여기 됐어. 그럼 이제 급식 업체가 이거를 승낙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본계약 체결을 요청해. 그러니까 아직 계약이 성립된 건 아니지만 너랑은 하겠다라는 거 자체가 예약이라는 거야. 너랑 하겠다. 이게 예약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에 응할 의무를 진다. 그럼 채권 발생 예약이라는 거는 본계약 성립 전 업체 선정이죠.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업체보다는 우리가 대상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대상은 이 선정하는 권리야. 이 선정하는 권리. 그 다음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예약 완결권. 예약 완결권에서는 이 경우 예약상 권리자가 본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본계약이 성립된다. 가족 행사를 위해 식당을 예약한 사람이 식당에 도착하여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은 곧바로 본계약이 성립되므로 식사 제공이라는 급부에 대한 계약상의 채권이 발생한다. 그냥 이거는 뭐로 보시면 돼요? 예약 완결권 같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예약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예약.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기억 부분에 페이크가 있다는 게 이 얘기를 언급해요. 일반적인 예약이란 다르다. 라면서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했다가 예약 완결권이 나와버렸네. 그럼 요거랑 그 기억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넘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자, 이제 여기는요. 뭐냐면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약을 하러 갔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와서 하고 있어. 그럼 나는 10시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 좋댔어. 그럼 손해배상해야 돼. 그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발생할 때, 문제 발생 상황이죠. 문제 발생 상황.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약의 유형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뭐야? 단적인 얘기가 뭐야? 기차를 예약했는데 그 기차가 안 간대. 이거죠. 맞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인해서 채권자가 그 급부를 산 사람이죠. 그죠? 그걸 산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누가 다 준다? 채무자가 다 준다.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갖는다. 손해배상 책임. 이거 좀 중요해요. 손해배상 책임. 그러면은 여기 이런 말도 나왔어. 뭘 증명하지 못할 경우라고 했죠? 고의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게 만약에 증명이 된다면 이걸 책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고의나 과실이 아닌 걸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질 필요도 없다. 이걸 이렇게 좀 비틀어서 해석하셔야 돼. 비틀어서. 자, 그래서 이로 인해 채무의 내용이 바뀌는데
원래 급부 내용이 무엇이든 채권자의 손해를 돈으로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 책무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이 급부가 만약에 손해배상 책임을 가진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보상이 기차를 운행한다 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만 줘요. 오로지 돈. 오로지 돈만 줘요. 손해배상 책임은 오로지 돈. 그럼 원래 뭐 미용실 같은 거야 뭐 그래도 한번 그래도 해주면 되잖아. 근데 기차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잖아. 그게 어떤 줬대는 거야. 무슨 돈이.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인 경우인데 두 번째인 경우는 누구에게 발생하냐? 만약 타인이 고의나 과실로 예약상 권리자가 가진 권리 실현을 반항했다. 타인이 방해하는 경우. 자,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어떤 특정 행위를 제공하지 못한 거고 얘는 어떤 타인이 방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서 제가 분명 2시 수업인데 2시 수업을 안 하고 빤스러냈어. 그럼 이거지. 근데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과정 새끼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사람이 들어가지고 내게 도청 가지겠다 이러면서 막 가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이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걸 방해했다면은 예약상 권리자는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요 조사를 좀 생각해보시죠. 보조사를 생각해봐야 돼. 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급부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급부 제공자라고 할게요. 급부를 제공하는 사람과 두 번째는 방해한 타인. 두 가지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 상황에서 법률에 의하면은 누구든 고의나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면은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법 행위가 되는 거야. 그쵸? 얘 같은 경우는 급부를 제공하지 못한 거지만 얘는 불법 행위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돈으로 배상할 채무를 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더라도 뭐로 줘야 된다? 돈으로 봐야 된다. 돈으로 봐야 돼. 자, 다만 예약상 권리자에게 예약 상대방이나 방해자 중 누구라도 손해배상을 한다면은 다른 한쪽의 배상 의무도 사라진다. 급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둘 중에서 누군가가 보상을 하면 배상을 하면 그럼 이거 AND가 되는 게 아니라 O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진다고?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배상 의무가 사라진대요. 한쪽이 그러니까 얘가 내도 없어지는 거고 얘가 내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한테 하라고 해야겠죠. 그죠? 근데 그 마지막 문장에 아주 여러분들 짜증나게 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급부가 동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얘가 타인이 방해하는 경우에 대한 급부는 다 뭐야? 얘도 수업. 얘도 수업. 둘 다 방해하고 어쨌든 얘도 수업에 대한 방해를 받는 거고 얘도 수업에 대한 방해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과하지 마셔야 돼요.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어디 보시냐면 27번 볼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서 좀 헷갈리시는 선지가 지금 한번 잠깐 풀어보실래요? 1분 정도 드릴게요.
다 되셨어요? 다 되신 거죠 이제? 아직 안 되신 분? 자, 3번이라고 했다 손. 3번. 2번이라 했다 손. 뭐야, 다 달라? 다 달라? 자, 여기 1번부터 볼게요. 여기가 제가 말한 게 여기 헷갈릴 만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은 기차 탑승은 채권에 해당하고 채권이 아니라 급부야, 급부. 기차 탑승을 해야 이제 그러니까 탑승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는 그 채권의 대상이 급부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채권이야, 채권. 돈을 지불하는 거야, 채권. 그 다음에 2번 기차를 탑승하지 않는 것은 승차권 구입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의미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거겠죠? 그죠? 요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약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3번 보시면은 기차 승차권을 미리 구입하는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그것까지 맞죠? 계약을 성립시키면서 그 다음에 채권의 행사 시점을 미리로 정해주는 것이다. 미리로 적어두는 거 맞죠? 미래 기차를 탈 거잖아. 그래서 기차 탑승이나 급부를 받을 거잖아.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4번 5번 하신 분 있어요? 4번 하신 분 있어요? 5번 없죠? 그럼 왜 아까 다들 손을 안 들었어요? 다 못 풀었어? 4번 5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자, 승차권 구입은 계약 없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이건 뭐가 틀렸을까? 계약이 왜 없어? 계약 있잖아. 그죠? 계약이 있죠? 네, 5번.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것은 미래에 필요한 기차 탑승 서비스 이용이라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자, 이거는 그거잖아. 어디야? 이거잖아. 승차권이면 이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계약을 그냥 그 급부에 대한 계약이야. 기차 탑승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볼게요. 요것도 되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가에 대한 이해, 보기에 관련된 건데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 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과 예약을 하여 행사당의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기로 했다. 갑이 시간에 맞춰 미용실을 방문하여 머리 손질을 요구했을 때 병이 이미 을에게 머리 손질을 받고 있었다. 갑이 예약해둔 시간이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병이 고의로 끼어들어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하여 돼 있죠. 그럼 고의도 인정되고 법을 어겼다는 행위도 인정이 된 거네요. 그럼 병은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야? 그 급부의 실행에 대한 방해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은 오전 10시에 머리 손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봅시다.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과실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병은 갑에 대해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의 고의가 있는 경우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고 을이 배상을 하면 병은 갑에 대한 의무가 사라진다. 맞아요? 그렇죠. 배상 의무는 뭐야? 얘네는 둘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지만 한쪽이라도 먼저 하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지. 그다음에 3번 가가 발생하는 상황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자, 을과 병은 모두 갑에게 채무를 지고 그에 따른 급부의 내용은 동일하다. 요거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 선지야. 우리가 아까 하나 주목하자고 했었죠. 그 마지막 문단에 좀 뭔가 찝찝했잖아요. 그죠? 채무를 지는 것까지는 맞았어. 근데 동일한 급부라고? 얘는 씨발 돈도 줘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 틀리는 거라고.
왜? 마지막 문단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급부가 동일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선지예요. 그다음에 4번 보시면은 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을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되지 않은 경우 을과 병은 모두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므로 갑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진다. 자, 이게 정답인데 왜 틀린 걸까요? 얘가 틀린 이유가 뭘까?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불법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3번이 더 앞에 있었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실 확률이 더 큽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31번과 33번은 그냥 우리가 이것도 일반적인 영수사에 관련된 문제라서 푸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요거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좀 여기서 다뤄봐야 될 거는 32번 정도. 요거는 좀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풀 때 좀 유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34번에서 37번도 요거는 주제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분석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거는 구조가 그래도 아까 두 지문보다는 좀 쉽기 때문에 요거는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38에서 42번 보시면 가나는 아주 익숙하죠. 가도 익숙하고 나도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창밖에 미석버섯 님이신가 빌어보니 창밖에 어떤 소리가 나서 님인가 싶어서 나왔대. 근데 해란의 경에 낙엽은 무슨 일인가? 자, 해란의 경, 난초핀 지름길에 낙엽이 무슨 일인가? 낙엽이 떨어진 소리였잖아, 그죠? 난 님이 온 줄 알고 봤는데 낙엽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어제 유한한 간장이 다크체크하느라 이거 자체가 뭐야? 간장이 그러니까 간이랑 장 뭐야? 구간장이라고 하죠. 애가 탄다는 얘기예요. 왜? 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애초에 여기도 뭐야? 님에 대한 그리움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걸 기준으로 조금 힘드셨을 만한 부분이 아마 40번이었을 거예요. 40번. 잠깐만. 어, 40번. 40번 보시면요. 요거는 지금 다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네, 읽어보시면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두 개를 분석한 보기가 있는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의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 있다 라면서 나와 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중요 표시 해주시고 한번 문제 풀 때 좀 더 유의하시면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43번, 45번. 요거는 좀 다뤄주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왜 중요했다고 했는지? 월북 작가. 월북 작가. 근데 이용학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나온 게 고향에 대한 그림인데 백석도 고향에 대한 그림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죠? 김소월도 고향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까? 어떻게 알아? 향수. 김소월이 향수가 있었다고? 아니. 김소월이 수트라이트 했던 것 중에 산과 관련된 것 기억해? 산? 우리 70가 돼서 못 가고 막 그랬잖아. 김소월도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다. 봐봐, 월북이라고 했잖아. 고향이 어디니까 북에 있으니까 고향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김소월 여태까지 진대를 것만 생각하시고 있었죠, 그죠? 아니면은 그거 가는 길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셨겠죠, 그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요거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부터 봅시다.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그랬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김소월의 그 구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눈이 오는가 다음엔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가 맞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야? 북쪽에 내리는가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북쪽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여기는 북쪽에 해당하는 건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고향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일단 굽이굽이 음성상징어 들어갔고요. 그리고 북쪽에 대한 형상어가 좀 어때요? 굽이굽이 그 다음에 철길이니까 좀 단단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 대한 형상화. 그 다음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은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자 너가 누굴까요? 그럼 여기서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뭐 본인이 이제 뭐 소유물이나 뭐 그런 고향과 관련된 그런 소개들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작은 마을도 고향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된 눈 내리는가? 그럼 얘가 지금 뭔 상황인 거야? 얘는 지금 눈을 맞고 있는 상황이야. 되게 다른 곳에서. 그러면서 이제 북쪽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정말 그 고향에도 눈이 내리는가? 라는 것만 봤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임급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뭐야? 계절적 배경. 물론 애초에 처음에도 나왔지만 겨울이죠. 겨울인데 하필 밤이랬어. 제가 그 자아성찰 이런 거 얘기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런 감성적인 생각을 할 때는 혼자 있거나 밤이거나 아니면 저 구석진되거나 뭐 이런 거잖아. 얘는 지금 그때 깬 거야. 그래서 뭐가 갑자기 생긴 거야? 어쩌자고 잠을 깨요.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나왔어. 자, 거기 보면 그리운 곳부터 차마 그리운 곳 밑줄 쳐주시고 여기는 뭐야? 점층법 들어갔죠? 그리운 곳 다음에 차마라는 표현. 범위가 확장됐으니까. 네, 마지막.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울 쏟아져 내리는가? 자, 요거 보는 뭐야? 수미상관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뭘 강조하는 거야?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서? 수미상관은 항상 어떤 걸 강조한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는 거야? 그렇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이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요런 작가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부분 보시면은 가는 좀 어땠어요? 그 그림이 좀 절절하고 좀 되게 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약간 좀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있어. 막 만나지도 못해. 그죠? 근데 나부분은 어떠냐면은 왜 그곳이 자꾸 안 잊히는지 몰라. 기름장이 사래긴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실이 샘밭 가장자리에 키 작은 탱자 울타리가 쳐진 훗날 처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좀 어때요? 지금 이거만 봤을 때 좀 따뜻한 농촌의 모습이 좀 떠올리죠? 따뜻한 농촌의 모습. 그래서 훗날 나 중학생이 되어 아침마다 콩밭이슬을 무릎으로 적시며 그곳을 지나다녔지. 그것도 어디랑 해당? 고향에 해당하는 거죠. 또 고향. 자, 수수알이 꽝꽝 여무는 가을이었을까? 꽃이 하얗게 부서지는 햇빛 밝은 여름날이었을까? 자, 여기는 뭐야? 가을이었을까? 여름날이었을까? 뭐가 들어갔어요? 어을까라는 그런 어미가 들어가죠. 어미의 반복. 그죠? 의문형 어미의 반복. 그 다음에 아랫내과 V빛처럼 물길이 옆구리를 들어받아 벌건 황토가 드러난 그곳. 자, 그곳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다 뭐라고 다? 고향. 따뜻한 농촌의 모습. 그 다음에 허리 굵은 논실댁과 그의 딸 영자 연숙이 순임이가 밭 사이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커다란 웃음들을 웃고. 자, 거긴 뭐야? 일상적인 모습이죠. 일상적인 모습. 농촌의 일상적인 모습을 형성한 부분. 그 아래 냇가에 소피를 풀어놓고 어항을 놓고 있었던가 가재를 쫓고 있었던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추억과 관련된 거 이거 정확히 얘기해주면은. 그 다음에 사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여 고개를 들면 청청이 푸르던 하늘. 자, 그냥 푸르던 하늘이야. 뭐야 참. 얘가 말하는 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갑자기 무서움증이 들어 언덕 위로 달려오르면은 들꽃 싸향기 속에 두런두런 논실대의 목소리와 까르르 까르르 가장자리로 울려 퍼지던 영자영숙이 스님의 청량한 웃음소리. 자, 지금 계속 얘기하면 보니까 뭐 오르던 오르면 뭐 그다음에 울려 퍼지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계속 회상을 하면서 추억을 곱씹고 있어. 그럼 이걸 통해서 고향의 그리움이 형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 그곳에 오래 앉아 푸른 하늘 아래 가을들이 또랑또랑 이는 냄새며 잔돌에 홈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왜 그곳이 자꾸 안이 치는지 몰라. 왜 안이 치는지 몰라. 그러니까 고향이 쳐지지 않는다. 소림으로 돌아오다가 혹은 객지로 나가다가 들어오다가 무엇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 오래 그곳에 서 있곤 했다. 그러면 얘는 고향을 갈 수 있어 없어? 장소는 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추억이 없다라는 거지. 여기 북한이 아니야.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북한이라 갈 수가 없는 것에 대한 그림이잖아. 근데 얘는 그 추억을 생각하는 거면서 그림에 잠기는 거잖아요. 엄연히 둘이 다른 그림이죠.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림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만 딱 분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제가 이제 언급하거나 같이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는 풀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승빈이랑 이제 소담이 같이 이제 그 엄매 하시는 분은 문법까지 해오시면 되고요. 질문 따로 있으실까요 오늘? 괜찮아요? 네. 과제는 그거 하나만 해오시면 돼요. 그럼 다음 주에도 똑같이 요거 미니 구일고사 볼 거예요.